중세 유럽 사람들은 왜 처형을 구경했고 아이들까지 데려갔을까? 처형이 열리는 날이면 중세 유럽의 도시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노점이 늘어섰고 빵과 술이 팔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군중의 모습이 마치 장이 서는 날처럼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잔인했고 폭력에 무감각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공개 처형은 충동적인 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유럽의 공개 처형은 늘 도시 한가운데에서 열렸습니다. 시장, 시청, 성당 근처. 권력은 처형을 외곽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골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질서를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사회에서 법은 문서가 아니라 장면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처형되는 법 조항을 대신하는 무대였고 광장은 교실이었습니다.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 이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층위가 더 얹힙니다. 바로 종교적 서사입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처형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의 부정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형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음으로써 죄를 씻고 마지막 순간에 죄를 고백하며 신의 자비를 구하면 내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형 직전에는 사제가 등장했고 마지막 고백과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군중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형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엄숙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이 완성되어야 공동체는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종교적 정치적 연출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바로 영국 런던의 타이번티와이 비유아렌 처형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형수에게 죽기 전 군중 앞에서 긴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마지막 연설 더 레스트 다이잉 스피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국왕의 자비와 신의 정의를 찬양하면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그 고백은 정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형수가 권력을 비판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 집행인은 서둘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마지막 연설은 권력이 허락한 단 한 번의 무대였습니다. 군중은 그 고백을 통해 이 죽음은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처형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이야기의 완결이었습니다. 질서는 공포만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비가 동원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처형 직전 처형대 위로 왕의 사면령이 도착하는 연출이 종종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죄인을 살려주는 장면은 군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왕은 죽이는 힘뿐 아니라 살리는 힘까지 가진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선행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 기획이었습니다. 공포와 자비를 모두 쥔 권력만이 절대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데려왔을까요? 과거에는 흔히 중세에는 아동기 개념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은 이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석합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작은 어른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기보다 생과 사, 선과 악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규칙에 빠르게 적응시키려는 실용적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은 아이들에게 금지된 장면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일부 지역 기록에는 아이들이 처형 장면을 잊지 않도록 처형 직후 아이들의 뺨을 때려 기억을 각인시켰다는 사례도 남아 있습니다. 공포는 교육이었고 기억은 질서의 조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장면에 익숙해졌고 충격은 약해졌습니다. 이때 처형은 역설적인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더 잔혹해진 것입니다. 1617세기 절대왕정 시기로 접어들며
종교 분쟁과 반란이 잇따르자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권위가 도전받을수록 통치자는 시각적 공포를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처형은 더욱 화려해지고 고통은 길어졌습니다. 이는 권력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셸 푸코가 말한 권력의 축제가 이 지점에서 구현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공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후 처벌입니다.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의 시신은 해부학 실습용으로 넘겨졌고 공개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부활할 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안식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공포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18세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공개 처형은 점차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고 많은 나라에서 폐지됩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처형 때뿐이었습니다. 보여줌을 통한 통제는 다른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장에서 처형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추락을 집단적으로 목격합니다. SNS의 박제, 해시태그로 확산되는 낙인, 집단적인 사이버 불링. 광장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졌고 처형때는 댓글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처형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디지털 광장의 처형은 영원히 검색되는 기록을 통해 사회적 죽음을 반복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이 처형을 구경했고 아이들까지 데려갔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형은 처벌이자 구원이었고 교육이자 통치술이었습니다. 공포는 질서였고 광장은 교실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배우고 무엇을 구경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그 시대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